오늘 과정을 진행할 양정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약간 철렁했냐면 정말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 혼자 살짝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8, 9권 정도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쓸 때 출판사 분들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작업을 할 때 출판사 대표님들이 가끔씩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우리나라 번역서로만 그러니까 한글로 써져 있는 책만 한 100여 종이 하루에 대략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말로, 그것도 뭐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나 중국어가 아닌 그냥 한글로 써져 있는 책에 사실은 100분의 1밖에 못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머지 99%의 세상을 제가 안다라고 정말 단언할 수는 분명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제가 오늘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저는 이제 책을 약간 제 친구라고 대하는데, 그러니까 책을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높이 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대신 좀 이렇게 모셔만 놓는 그런 분들이 있고, 책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면 받친 대로만 쓰시는데 저는 이제 그 중간 정도의 친구처럼, 그러니까 내가 또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서로 그런 어떤 상호회적인 관점에서의 책이 저한테 도움이 돼서 저는 책을 소개하는 데 상당히 좀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혹시나 제가 소개했던 오늘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을 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서로 또 나눠보시기도 하면서 제가 또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좀 인터랙션하게 저는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료에 지금 그 배부 자료에 처음에 나눠드린 그 앞쪽에 한 페이지짜리 자료가 책상 위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오늘 이 8가지를 토대로 해서 책이란 걸 통해서 저도 이런 삶을 일궈나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적 경험을 좀 얘기해 드렸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이론보다는 저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한 사람의 스토리를 좀 들어보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저 인생에서 사실은 더 도움을 받은 다른 자료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옆에다가 쓰시면서, 예를 들어서 난 건강 측면에서 이런 책이 참 좋았어 라고 하면 그런 책을 쓰시고 또 우리끼리 잠깐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내가 꼭 알아갔으면 하는 거에서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놨는데, 이거는 뭐 들으시다가 전반부로 제가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들으시다가 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라고 하시면 뭐 독서에 관해서든 뭐 책에 관해서 상관없이 쓰셔도 되고요. 혹은 기타 나는 요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 앞에 진행을 하던 사람이 혹시 그런 쪽 자료도 읽었을까? 알아가면 개꿀. 저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사회, 경제, 역사, 정치, 과학, 문학, 철학, 예술, 기타 등등 요즘 관심 있으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 내용과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내용들을 후반부에 같이 좀 다루면서 서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없다 그러면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질문해도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부터 8번까지는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전달할 주제고, 보시다가 나는 이런 거에 더 이런 좋은 책에 도움을 받았는데 하신 게 있으면 써서 우리 주변 분들하고 같이 나누시는 시간도 잠깐 가지시고요. 밑에 포스잇은 내가 꼭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를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독서든 독서 이외의 기타 여러 과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과정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업 쪽을 해보고 싶다라는 걸 우연하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IT업을 하던 사람이 업종을 바꾸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니니까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선배분들이 네가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네가 이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않겠냐, 나눠줄 게 있지 않겠냐 해서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접한 성어입니다. 저 성어가 이제 10,000권을 읽으면 신하고 통한다라는 뜻인데, 그 정도 통찰력을 지니면 진짜 좋겠다,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부터 했었었는데 한 1, 2년 지나고 이제 제가 목록을 줬는데 끝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끝이 안 나지 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제 산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대략 한 30년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자 뜻을 잘 모르고 제가 실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제 교육업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해보자라고 해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이게 이 프로젝트가 두 번째로 긴 프로젝트고요. 이제 망원 읽기 프로젝트가.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로 하고 있다 보면 지금 제가 이제 뭐 쓰기도 하고 있고 저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책 쓰기도 하고 있는데 이 글 읽기 하고 요 프로젝트만 제가 대략 계산해 보면 앞으로 한 2035년 정도까지 해야 대략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마다 이제 정산하고 뭐 이제 엑셀로 정리한 것들 제 지인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이 강의를 하면서 한번 돌아봤을 때 나는 각자 이 파트에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파트에서 어떤 식의 조금 도움을 받았는지 그 얘기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 책 이야기니까 책이 좀 들어가겠죠. 그걸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얘기했었던 요 프로젝트 보면 제가 여기 보면 20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하고 이제 뭐 별표를 치고 저 혼자 이제 그 요즘 영화평론문 5점 만점 이렇게 별점 주잖아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 이런 별점들을 줍니다. 근데 그 별점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전문가를 위해서 써진 책이다. 그럼 저는 너무 쉽게 써져 있는 책은 좀 높게 평가하진 않고요. 반대로 이제 입문자들을 위한 책인데 너무 이제 저자의 뭐 이렇게 필력이나 뭐 어떤 본인의 커리어만 자랑하는 책들은 그건 또 입문자를 위해서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땐 좀 더 쉬운 예시라든지 뭐 이렇게 사파가 들어간 책들 이제 이런 것들에 좀 별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책을 접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갖고 이제 그 주다 보니까 완전히 제 주관적인 그런 관점이란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각각의 파트로 해갖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독서와 관련된 명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독서와 정신의 관계는 운동과 육체의 관계가 같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영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운동도 이렇게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동하다가 갑자기 한 뭐 일주일 열흘 정도 운동 안 하고 다시 가려면 막 근육도 굉장히 뻐근하고 몸에 굉장히 관절도 좀 무리가 생긴 것 같고 내 몸이 왜 이렇게 좀 처지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잖아요. 이것도 한 3일 일주일 또 운동해야지 그 컨디션이 다시 또 끌어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책도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을 드는 게 제가 읽고 있을 때는 뭔가 똑똑해진다는 생각보다 좀 덜 멍청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동차 가려면 이제 기름 넣는다는 그런 느낌 있죠.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책을 좀 이제 놓고 있으면 급속도로 내가 생각이 굉장히 좀 단순해지는구나. 사안들을 갖다가 좀 낮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저 혼자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이 그런 비유 주셨는데 그냥 자기는 기준이 밥 먹는 날 책을 읽는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안 읽는 날은 그날은 빵만 먹어야 되나? 이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사람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매일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 보니까 있죠. 또 좋은 책들을 무가치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좋은 책들을 읽는 것은 과거 최고 인물과 대화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김영수 교수님이 그 사기에 관련해서 굉장한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시간을 아끼면서 내 인생을 효율적으로 책을 뽑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제가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거는 많은 책들과 싸워서 이긴 책들을 보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 들으면 만약에 클래식 한번 소개해 보세요 라고 뭐 얘기하십니까? 뭐 뻔하죠. 모차르트, 뭐 바흐, 베토벤 막 이런 사람들이 쓴 거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친구가 그 교향악 성악 그 전공해갖고 이 클래식 작사 작곡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제 친구가 작곡한 거 들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만큼 유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이 갖고 있는 힘들이란 거는 지금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이겨나가면서 축적되는 어떤 지혜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유명하고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은 책들은 한번 이제 깊이 탐독해 보시면, 그건 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걸 탐독해 보시면 이게 새롭게 지금 도전하는 그런 책들의 어떤 원류, 요즘 나온 책들의 자기계발서는 예를 들어 자기계발서도 좋은 자기계발서라든지 역사책도 좋은 역사책이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 나머지는 그 이제 원류를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잔가지를 쳤다든지 아니 좀 가볍게 좀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텔링으로 엮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식은 독서로 얻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세상에 관한 지식은 각양각색의 사람을 읽고 연구해야만 얻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마지막 구절에 쓴 게
저는 책만 좋아하시는 분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하면 그 책 읽기라는 거는 일종의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취미와 마찬가지로 그냥 개인의 어떤 만족일 뿐이지 그게 개인 어떤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게 어떤 쓸모가 있는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었으면 역시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책이나 이 책 속에 있는 조언을 바탕으로 할 때 난 이렇게 대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좀 더 책에 주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즘 그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돈 버는 책, 자기는 어떻게 돈을 벌었나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저는 나름의 오래 버티는 건 그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서 시장에서 어떤 책들이 뭐 한 달, 두 달만 반짝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버티면 뭔가 모르지만 사람들의 요즘 욕망이 이쪽으로 좀 모이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영사에서도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마이클 셀덴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교양학부 수업을 갖다가 이제 따와서 만든 거거든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철학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찾기 시작했다는 거는 저는 그 당시 사회가 주는 결핍을 갖다가 반영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놈의 사회는 왜 이렇게 정의롭지 않아? 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사회에 깔려 있을 때 그럼 반대로 진짜 정의란 뭐야? 근데 마침 그런 책이 있네? 한번 사볼까? 물론 샀다고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거기에 어떤 욕구가 사회적 욕구가 좀 투영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랫동안 팔리는 책들은 뭐 빌려보든 사보든 어떤 식으로 하든 접해서 왜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라는 것들을 좀 한번 보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속에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었는데도 그 사람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그 게임만 좋아하는, 그래서 자기 평생 그냥 뭐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돌아오면 그냥 게임으로 자기 인생을 대부분 보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저자가.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살 수는 없어라고 했을 때 자기가 우연히 나 좀 그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도 좀 얻고 싶고 내가 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책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실제 그런 식으로 이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준 대로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본인이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엔 게임을 좋아했으니까 이런 비유를 여기 썼더라고요. 게임도 쉽게 깨려면 공략집이 있듯이 인생의 공략집, 치트키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게임 하시다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게임하다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아이템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 보스는 어떻게 깨야 되나. 그럼 우리가 이제 공략집이란 걸 찾아보거든요. 뭐 유튜브를 보든 뭐 딴들이 올린 블로그의 글을 보든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걸 뭔가 좀 더 쉽게 깰 수 있는 방법이 책 속에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이 저자도 했었다. 근데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독서라는 게 뇌의 모든 부위를 실제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시각 정보까지 자극하죠. 언어 지능 영역도 자극하죠. 기억하고 사고력까지 모두 자극을 시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릴 때 가능한 한 이제 뭐 저는 어릴 때는 책에 대한 취미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좀 그림책이나 이런 거, 말밥이 좀 적은 책들 이런 거 아이들이 읽게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도서관에 끌고 오는 게 저는 1차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도서관 가면 저는 라면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 애들을 꼬셨던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라면을 그때 많이 못 먹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어른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글로 써져 있는 걸 통해서 좀 더 내 상상력을 자극을 하고 나의 생각들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런 책들을 좀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가지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코칭이라는 제 업을 갖고 있는데 주로 이제 기업의 임원분들이나 그런 이제 팀장급들한테 어떻게 하면 본인의 리더십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많이 쓰는 게 이 Feel of Life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생의 원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균형의 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Circle of Life, Feel of Balance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면 이제 8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가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삶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삶들을
가능한 한 높게 채울수록 이제 원같이 그래서 인생이 좀 더 둥글게 잘 굴러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여러 분야를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한두 개만 만약에 포커스를 맞추셨던 분이 있더라면 아 맞아 이런 파트도 있었지 이런 부분도 좀 올리면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일이나 재정적 관점이나 개인적 성장이나 건강이나 가족 그리고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삶 그리고 내 삶의 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걸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캐리어,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어떤 직업적인 그 캐리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독서였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에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코칭을 좀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 자체가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장이 그전에 IT 회사였다고 했잖아요. IT 회사인데 교육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쓰는 전문 용어도 다르고 심지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의 도움을 받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포스코에 입사를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세 번째 직장까지 IT 회사고 네 번째가 이제 이런 교육기관이고 마지막 회사가 포스코라고 철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나름의 회사니까 저는 그 회사 이제 어떻게 보면 경력직으로 이제 사내 코칭 전문센터에서 그 코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면접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들어가기로 맘먹었으니까 기왕이면 면접을 잘 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그 코치들이 거기에 이제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면접을 잘 보는 방법과 관련된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대기업이나 이런 프로세스 HR에서는 그러니까 인사 담당에서는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보겠구나 라고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류 딱 통과했다고 나서 한 3일쯤 있다가 저녁쯤에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딱 저녁에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도 매뉴얼을 보고 매뉴얼대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된 답변을 제가 이제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업무 시간 외에 갑자기 전화하는 게 이 사람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그쪽 나라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지피지기 보면 이제 백전불태라 그래갖고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내가 알고 있었어라고 하면 훨씬 더 거기에 차분하게 여유 있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교수님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참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책도 좀 도움이 되는 분명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실제 코칭과 관련된 그런 여러 종류의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업에 있었으니까 제 업에서 이제 비즈니스 커리어를 측면에 올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게리 콜린스의 코칭 바이블이라는 책도 좋았고 이제 코액티브 코칭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전문가의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위에도 이제 많은 코칭과 관련된 수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지만 이제 지면상 이제 또 다음 섹션도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신 거고 보시면서 나는 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캐리어 중에서 이런 책이 참 도움이 됐어라고 하시면 거기에 적으시면서 딱 우리끼리 또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나는 내 개인적인 업에 대한 성장은 있는데 개인적인 어떤 성장으로서의 나의 어떤 아까 말한 저는 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거 이외에 또 삶의 여러 가지 다른 포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책들이 나를 좀 어떻게 성장시켜 줄까라는 생각을 좀 할 때 그럴 때도 책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딱 볼 때 그렇게 이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중년이고요. 남자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얘기 드리냐? 지금 말씀드린 이 건들은 제가 하나도 선택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자가 되기를 희망해서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서울에서 태어나기를 희망해서 서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다 보니까 1970년대 생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남자로 이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저의 직접적 경험이라는 굉장히 파편적이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 영광에 살고 있는 저보다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여성분이라면 그분의 삶이 경험하는 삶의 스펙트럼과 경험했던 것과 저하고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직접 경험으로 채울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책의 힘을 좀 빌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포스코에 있을 때 사내에서 이제 책을 선정하는 그 위원으로 해서 매년마다 이제 활동을 하면서 했었던 건데 책을 쌓아놓고 이렇게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 삶은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구나. 이분은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얻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는 책은 제 전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책들인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남두북권이라는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이제 제가 혼자 북친 말인데, 제가 이제 저는 주말에 주로 딱 거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일단은 뭐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유형분들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책은 앉아서 주로 읽는 행위인데 돌아다니시는 건 좀 아무래도 책 읽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유형의 사람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일단 돌아다니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런 어떤 정보를 나누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여기까지 오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제가 이동을 별로 좋아를 안 해서. 근데 그건 타고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안 시키면 매주마다 도서관에 있거든요. 도서관에 아침에 딱 그 열람실 열면 일바로 들어가서 이제 책 쌓아놓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하는 건요 주로 업무와 관련된 거.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일어날 강의가 있고 또 이렇게 업무가 있으니까 이제 제 뭐 생계형으로 이제 책을 읽습니다. 아, 요즘에 어떤 리더십 책이 나왔나, 어떤 뭐 기업 조직 문화에 새로운 틀이 생겼나, 어떤 모델이 생겼나, 뭐 코칭의 새로운 접근 방법, 뭐 이런 책 읽고, 오후에 뭐 하냐면 밥을 먹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여기 오셔갖고 도서관에 오셔서 각자 다 읽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을 나 이제 안 읽어라고 하면 보통 자리에 못 꽂아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 문헌정보학과 나오신 분들이 아니면 제 자리에 딱 맞춰서 꼽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나중에 헷갈려서 여긴가? 그럼 엉뚱한 데 꼽으시면 나중에 뒤에 분들이 찾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서기 담당하시는 분이나 그 알바, 그 문헌정보처럼 이걸 매칭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냥 카트에다 놓고 가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본인들이 다 알아서 꼽겠으니까 엉뚱한 데 꼽지만 마라.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트에다 놓으면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오후에 와서 그분들이 다 카트에다 그 책들을 놓고 하시면 그걸 다 이제 싸들고 와요. 제자리로. 한 30-40권 정도 싸들고 오면 그때부터 걔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외한데 이제 걔를 약간 그 이제 짧게, 그러니까 데이트 한다고 할 때 살짝 그 뭐라 그러지? 그 딱 처음 볼 때 이 사람을 판단하는 첫인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최대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얘가 어떤 애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리고 이제 요즘 전문 용어로 이제 간독이라고 하는데 막 봅니다. 막 훑어봐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저는 이 책을 고르지 않았지만 도서관까지 와서 뭔가 이 책을 뺐다는 건 그 사람의 욕망이 거기 투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뭔가 알고 싶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의 욕망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거에 왜 궁금할까를 저는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도서관 오신 분들이 요즘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그 신념이나 지식을 어떻게 보면 내재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자친구는 이렇게 꼬셔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책을 찾으면 거봐! 이 책도 그렇게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세상에 이런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책을 읽으면서 뜨개질 책 같은 것도 처음 접해봤거든요. 뭐 화초 키우는 법이나 이런 거, 사실 제가 전혀 1도 관심 없는 분야인데, 그러면서 아, 뜨개질도 책이 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저는 이것도 이제 거기서 남이 두고 간 책, 그래서 제가 이제 남두북권이라고, 남이 두고 간 책 읽기, 그래서 남두북권이라고 혼자서 네이밍을 그렇게 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는 이 책만 보고, 저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낚시를 언제 하러 다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보면서 저는 맨 처음에 책 표지만 보고, 아, 루어라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방법에 관해서 쓴 책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비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이게 낚시 잡는 방법이에요. 루어, 그러니까 유혹하다는 거죠. 찌를 들어서 잡는 방법을 이제 루어 낚시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모르던 사람인 거죠. 40이 넘어서까지도 낚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읽고 두고 간 책 덕분에, 아, 루어 낚시는 이렇게 잡는 거구나를 저는 직접 경험을 안 해보지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저는 폐기물 처리 공학도 누가 두고 간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폐기물이라는 게, 저는 분리수거하면 플라스틱은 여기, 유리는 여기, 이 정도 버리는 게 저는 폐기물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최고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 아, 폐기물을 할 때 실제 그 집화장에서는 그 톱니, 그 강도는 얼마나 돼야 되고, 그리고 만약 연소시키려면 최소 불의 온도는 몇 도여야 되고, 이게 다 공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저는 1도 모르고 그냥 물건을 갖다가 분리수거만 하는 것도 저는 그냥 대단히 스스로 잘한다, 뿌듯하다고 여기지만 이 속에는 얼마나 그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해 가면서 우리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이분들 덕분에 사실 우리가 쓰레기 더미에 매일 파묻히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접하게 보는 거죠. 만약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그 영화가 되기 전에 그 영화와 관련된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영화로만 접하면서 지나갔었던 그 단어의 의미, 그때 그 문장들을 조금 더 곱씹으면서 영화를 보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 잔상이 남아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 그때 그 대사, 이 여주인공의 이 대사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나의 해방일지를 보고 나서 이 작가가 누구야라고 하면서 거꾸로 찾아보니까 나의 아저씨라는 그 이제 드라마를 만드셨던 작가였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류의 생각이면 정말 이 대사나 이런 것들을 글 쓰는 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의 아저씨 대본집을 따로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또 밑줄 치는 거예요. 야, 맞아. 이 내용이 이런 구절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어떤 그 IT에 관련된 책 쓰고 조직 문화에 관련된 책을 쓰지만 이 스토리를 만들고 사람에게 어떤 그 이제 매력적인 어떤 개성을 입히면서 글을 쓰는 소설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플롯을 구성할 수 있는 힘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나름의 이제 어떤 존경심 같은 것들이 좀 표현이 되죠. 그런 것도 참 글 쓰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어떤 주말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진 않지만 또 누가 두고 간 책을 읽으면서 아, 진짜 그 예수님의 정신은 뭘까? 예를 들어 부처님의 정신은 뭘까? 저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슬람교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보면서 저는 그 종교들을 다 실제로 접하거나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헌금을 하진 않지만 실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이 뭘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걸 오해하고 곡해하게 될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것들이 과연 진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원래적인 행동이 맞는 걸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만약에 사회에 정말 그 밑자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여성이라면 그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이나 어떤 고충은 어떤 게 있을 건가? 라면 예를 들어 뭐 김희설 씨 소설 같은 경우에 김희설 씨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다루죠. 여기서 참고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분 소설은 권하진 않습니다. 보면 좀 굉장히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기 때문에 약자기 때문에 이런 순간까지도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여자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지만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뭐 경기도 근처에 뭐 산장 같은 데서 회식을 갈 때 화장실 갈 때 여성분들이 야, 나 화장실 갈래? 하면 같이 가라고 할 때 왜 여성분들이 화장실 같이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왜? 남성들은 내가 술 취했을 때 내 뒤에 누가 탄 거에 대해서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올라가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그 내가 모르는 공간에서 내가 모르는 순간에 닥칠 위협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막 남자들끼리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회식 자리 같은 데 가서 야, 뭐 오줌도 같이 싸냐? 아유, 참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위협이 내 신체적인 위협이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좀 더 우리의 어떤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살아오시는 것들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외 여행 가실 때 어떡하세요? 라고 하면 보통 뭐 비행기 타고 여행 가지 않나? 막 이렇게 할 때 왜요? 우리나라는 한반도인데? 그렇지. 대부분 이제 비행기 타고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실제 한반도지만 어떻습니까? 아주 휴전이라는 아주 특수한 어떤 지금 국제적 남북 상황에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실제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옆에 있는 회사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우리 가족 때문에 괴로워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더 넓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또 더 넓게 생각하면 동북아시아라는 어떤 이 지역의 어떤 일원으로서 더 넓게 생각하면 뭐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글로벌 어떤 시민의식으로서의 우리가 사실 일원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지구 공동체 같은 일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일도 좋지만, 예를 들어 이분은 이제 박학식 교수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존 카터부터 해갖고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 오바마까지 그 동북아시아 대통령의 동북아 정책 자문위원을 해줬던 분이에요. 한국 분이신데 이제 그러니까 이민 가셔서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영어가 훨씬 편하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교수를 하면서 한국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좀 더 한국적인 입장에서 해주신 분인데, 책을 읽으면 딱 그런 게 이분이 대부분 인생은 미국에서 사셨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우리 참 잘 되라고 하는구나. 이럴 때 우리는 많이 생각하죠. 도대체 그냥 사실 보면 좀 한국이,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 저의 선택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침략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밑에는 일본, 우리를 실제 일제 치하라고 해갖고 아주 치욕스러운 이 얘기도 아마 한참 길어진데, 아무튼 똥을 엄청나게 싸고 아직도 우리가 치우지 못한 이런 것도 방송되죠. 네. 이런 일본부터 해갖고 여러분들 뭐 지금 미국도 사실 멀리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어떤 대립관계 때문에 우리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고, 그 위에 중국이 있죠.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 있고, 그 위에 실제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가 있고,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대한민국은 그나마 반동강 돼서 여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 균형 외교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게 돼 보면 이제 대통령보다도 더 현명한 그런 어떤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시민들이 이제 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탑다운보다는 바텀업 되면서 또 사회가 또 건강하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한승태 씨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목장갑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글을 쓰는 저자인데 뭘 했었냐면, 예를 들어 뭐 편의점 알바, 주유소에서 총 쏘는, 우리 총잡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렇게 기름 넣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꽃게잡이에서 이제 배 타면서 꽃게 잡고, 돼지 농장에서 돼지 똥 치우고,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본인이 경험했었던 걸 씁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이분이 경험한 것들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꽃게잡이 배를 타지도 않았고 돼지 농장에서 똥을 쳐보지도 않았고, 다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혹은 우리가 어떤 편의점에서 말하는 어떤 그 고단한 노동자의 삶이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와닿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간접 경험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더 수단이 아닌 그 목적으로 좀 대할 수 있는데 좀 기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제 자녀들도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대접받기를 사실 바라죠. 근데 그만큼 또 사인을 대접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또 이런 책들은 다양한 경험과 함께, 그리고 글도 정말 잘 씁니다. 네, 지금 글도 재밌게 잘 쓰고, 납작하고 투명한 사람들 보면 사회적인 어떤 뭐 소수자라든지 뭐 유색인종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받는 어떤 그런 것들에,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그런 삶을 받았을 땐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예. 그리고 죽은 자의 집 청소, 그러면 저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연고가 없거나 이제 돌연사거나 이럴 때 이제 그걸 마땅히 가족들이 수습을 못할 때 이것만 전문적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넷플릭스로도 이런 비슷한 소재로 무브트헤븐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사람의 마지막 끝인 거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쌓아두다 갔는지에 대한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아직 그런 삶을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한테 기억될 것이고, 나는 어떤 물품들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떠나면 좋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갑자기 보니까 생각나는데, 최근에 그 KBS에서 되게 그 죽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셨던 르포 분이 이게 되게 솔직하게 고백을 작가분이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인가? 그 책을 쓰셨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어떤 미디어의 피해죠. 그러니까 미디어는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 자기적인 설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어떤 러브스토리나 그 우정들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억지로 그 연명치료를 하게 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뒷모습에 대해서 되게 본인이 반성을 많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됐었는데 라는 식의 쓴 게 있어요.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진실, 그러니까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내용들이 저는 사실은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진실을 가리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바른 언론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도 또 좋은 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런 정보를 수용하고 그냥 받아서 그 신문에서 그랬대, TV에서 그랬대 라고 하는 것보다 TV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신문은 왜 저런 모습을 보여줄까? 라면서 저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만큼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오늘 하루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이런 어떤 내 깨어있는 생각들이 조금 더 그 날것의 것들을 보는데 도움이 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뒤쪽도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였는데 저는 이 저자가 그 뜻을 좀 훼손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따로 소개는 하진 않았고요. 여기 보면 그 책은 타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분야를 깊게 경험시켜주는 창. 그래서 이건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주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이죠.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정말 1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 조예가 깊지도 않은데 그것도 이제 간접 경험으로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쌓는 편이죠. 이 그림은 잘은 몰라도 미술책에서 봤었는데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이제 저도 거기까지는 봤었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스케치 원본을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강의 안에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게 여러분들 피카소가 살던 지역에 처녀들, 아비뇽의 실제 지역 이름입니다. 처녀들 얘기하는데 왜 다 벗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처녀들의 표현이 뭐죠? 이 항구 도시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그겁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그린 건데 여기에 보면 전 이 원본 스케치 그림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어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본이지 초본은 아니거든요. 이거의 초본이 사실 여기 소개시켜드리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분들이 이제 벗은 몸으로 있고 사실은 여기 앞에 보면 마지막 진품에 가려져 있었던 사실 2명의 사람이 있었죠. 2명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던 거기 뱃사람들이었거든요. 한 명은 옆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이제 목사님처럼 돼 있고 한 명은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 있었는데 여기서 피카소가 대단히 혁신적인 시도를 했었던 게 뭐냐면 이 둘을 빼버린 거죠. 여기서 보면 빼버린 거죠. 그리고 이 처녀들이 정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옆면을 보기도 하는, 즉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나를 지금 응시하고 있는 입체파의 시작이 되는데 왜 남자를 뺐을까요? 그 남자 대신 들어간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묻는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원래 늘려고 했는데 안 그러면 제3자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당신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런 깨끗한 삶을 살면서 저 사람들을 더럽다고 비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성찰적인 질문을 이 그림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본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런 그림을 봤으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미술 시간에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아비뇽의 처녀는 누가 그렸나요? 피카소, 미켈란젤로, 1번이지. 우리는 맞히는 개념으로만 하지 사실 이렇게 나 자신을 다시 성찰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은 못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결국 책에서 이 그림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건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신체는 정신을 닫는 그릇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책을 읽고 싶거나 내가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잘 갖고 싶어도 일단 내 몸이 아프고 힘들면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거나 굉장히 귀찮아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맨 왼쪽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30대 때 프로필 촬영을 할 때 운동은 어떤 걸 해야지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라고 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었던 책들을 좀 써놨던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사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취미로 복싱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프로 라이센스를 따갖고 약간 이제 프로복싱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제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40대 마지막 경기를 하고 이제 50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출전했던 시합이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 도서관에 있는 격투기 쪽 섹션이에요. 네, 책 섹션이. 근데 제가 이 책들은 다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읽은 가장 큰 이유는 맞아 죽기 싫어서. 물론 제가 저 책을 다 읽었다고 제가 다 똑같이 저 그 기술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고 아예 실험조차 안 해본 것과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되지만 이미 내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근력이 약해져서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하지만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지라고 이게 지식적으로 알고 선택하지 않은 것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책들도 실제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나는 조금 더 뭐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하고 싶어. 나는 예를 들어 식이 습관을 뭔가 좀 바꿔보고 싶어. 나는 지금 내가 취미로 어떤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잘하고 싶어 라고 해도 거기에 관련된 책들이 항상 존재하더라. 뭔가 나보다 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 저 같은 사람의 수준은 뭐 기껏해야 뭐 아마추어 생활체육 정도의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읽은 사람들은 다 UFC에 출전했던 사람들, 거기서 수많은 명성을 쌓았던 사람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했었던 경험보다 훨씬 더 값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책을 읽어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쓰면 뭐 인쇄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많이 팔리는 책과 적게 팔리는 책이 있는데, 참고로 2022년에 발표됐는데 문화체육부 관광에서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책을 얼마나 읽냐 할 때 성인이 1년에 한 4.4권 정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으니 책을 써서 인쇄를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건 사실 어떤 저자들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인생이겠죠. 그러니까 책을 써서 이게 막 돈을 많이 벌었냐, 그렇지는 않고요 라고 하는데, 다만 책을 통해서 재정적 어떤 그 성장을 이룬 데 도움을 받았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썼던 책들이었는데, 이제 이 책들 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이제 책이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알 때 조금 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많이 공감한 게, 투자라는 게 사실은 기술적인 분석은 중학교 정도만 나와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다음부터는 뭐다? 굉장히 심리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탐욕에 휩싸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포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남들만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물린다는 그런 개념들이 결국 심리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면 그걸 역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지? 나는 어떤 심리 상태를 갖추면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부에 대해서 궁금할 때 이런 거예요. 너 얼마 벌어?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얼마 벌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부자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질문이죠. 더 정확한 질문은 너 얼마 모았어?가 훨씬 더 정확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벌었다는 거는 돈으로 치면 유량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돈은 흘러 들어오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파이프가 굵냐라는 건데, 모았다는 건 뭡니까? 내 저수지가 얼마나 튼튼해? 그래서 얼마나 그 물이 쌓여 있어? 라는 개념이죠. 내가 월 1,000만 원씩 벌어도 1,200만 원씩 쓰는 사람이면 1년 후면 나는 2,4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내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벌어도 월 1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 있다가 1,200만 원에 어떤 그걸 갖고 뭔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이제 자산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버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김승훈 씨 책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것을 지키는 능력, 그걸 불리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잘 쓰는 능력,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능력으로 치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내 생활 패턴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든지,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좋은 책들이 굉장히 당연히 많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가족과 관련된데, 혹시 가족과 관련해서 난 요즘 가족과 좀 관계가 좀 안 좋아, 혹은 밖에서는 괜찮은데 내 집하고는 조금 그래 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아빠니까, 남편이자 아빠니까 좋은 아빠로 사는 법이나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그런 방법과 관련된 책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그쪽의 교육 전문가들이 수많은 경험들을 갖고 쌓아준 그런 책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책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얘기를 할 때마다 혹은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책들의 실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많이 했고, 저희 딸들 제가 아까 그 사진 소개 안 했어요. 이게 좀 어릴 때 찍은 사진인데, 큰 딸이 이제 21살이고 둘째가 19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딸이 고3입니다. 아까 뭐 중학생 그 중2병 굉장히 무섭다고 했잖아요. 막 북한의 김정은도 이것 때문에 안 쳐들어온다. 중2 때문에 안 쳐들어온다. 막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저희는 중학교 때도 크게 어떤 그 뭐랄까 부침 없이 뭐 크게 어떤 자녀하고 갈등 없이, 그리고 이제 지금도 가끔씩 서로 이런 퀴즈 같은 거 내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누구 질문이 나왔어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했더니, 저는 뭐 이렇게 뭐 돌, 뭐 예를 들어 하늘 날아다니는 새 뭐 이런 거 했더니,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 딸 이래서 괜히 그랬나? 나도 애들 아빠로 다시 태어난다고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미안하게 들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제 둘째 딸이 이제 작년에 썼던 편지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끊임없이 지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부탁한 무한한 사랑, 끊임없는 신뢰, 적당한 관심. 적당한 관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당한 관심.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적당한 관심을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잔소리를 심하게 했었다면 이제 본인이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그래서 믿고 내버려 두시는 만큼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질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독립된 개체로 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잘하기 위한 선택과 책임을 지면서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딸들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생각엔 이런 게 좀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선택은 네가 해 라고 항상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일은 심지어 제가 어떻게 좋다 안 좋다도 얘기를 잘 안 한 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1970년대 태어난 남자로서 아빠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지, 그것이 지금 MZ세대를 살아가는 제 딸에 대한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딸이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찾는 힘을 키우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딸들이 제 기억나는 게, 둘째가 저한테 초등학교 때인가 저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아빠,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 남자애한테 나 좋다고 사귀자고 고백받았어. 그래서 사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니? 내가 사귀냐? 네가 사귀지? 제가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사귀면 사귀는 만큼 달달한 연애 감정에 대한 좋은 기분도 느끼고, 깨지면 거기에 대한 이별의 상처의 아픔도 생기는 거고, 다 스스로 경험해 보면서 좀 더 현명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건 네가 선택해야지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딸이 굉장히 고민을 하더니 결국 사귀기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갔어요. 한 40일쯤 가다가 깨졌는데, 제 기억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좋은 남자란 뭘까, 좋은 배우자란 뭘까, 좋은 사람인가 뭘까를 이제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 이제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죠. 거기에서 관련된 이제 좋았던 책들도 이제 에르하르트 톨레의 뭐 나우나 이제 에밀, 이런 책들이 또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릴레이션십, 이제 관계 측면에서 이제 여기 써져 있는 책들은 저하고 이제 작가 수업을 저가 하고 그분들이 이제 냈었던 책으로 좀 제가 채워놨었던 건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작가님들한테 이제 우리는 좋은 글을 써서 세상을 더 이롭게 한다라는 우리 사명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실 분들, 그리고 본인 힘으로 책을 안 쓰실 분들은 들어오지 마셔라라고 해서 이제 1년씩 과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만약에 100여 명, 저희가 10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50여 권 정도 책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를 찍을 때 한 2,000쇄 정도는 찍는단 말이죠. 물론 더 잘 많이 팔리신 분도 있지만 그냥 한 1쇄만 찍고 이제 끝나시는 것도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뭔가 글로써 10만 명 정도에게 영향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향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작가님들 알게 된 것도 결국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책을 쓰면서 이런 방법으로 책 쓰는 방법과 관련된 책들이 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책을 썼었고, 그러면서 이 작가님들을 알게 된 게 또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어떤 보면 동지를 알게 된 거죠. 동지라는 건 뭡니까? 이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쪽으로 세상이 나아져야 돼, 이런 쪽으로 세상을 바꿔야 돼 할 때 책이 저는 그런 힘들을 주고 그런 가치관들을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소셜 라이프인데,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세상은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고 할 때
저의 그 삶에 좀 도움이 됐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양준호 방지법 이제 통과라고 이제 됐었던 집장 갑질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뭐 셜록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있는 책 이제 그 언론사들을 제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후원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생계형으로 바쁘고 제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운동가거나 이제 언론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번 돈의 일정 부분들은 그런 쪽에 후원을 함으로써 그런 언론사에서 조금 더 우리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럼 나도 광고나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 세력의 어떤 입김 없이 좀 더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어떤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 좀 더 우리가 힘을 보태줄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파워블로그 했을 때 일인데, 제가 유일하게 처음 TV 출연했을 때인데, 이게 그 파워블로그 초창기에는 이게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뒷돈 받고 이제 광고 글인데 광고 아닌 이거 내가 써보니 좋더라. 사실 쓰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써갖고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너무 그게 되게 당연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제가 그때 그런 제안을 저한테 많이 왔죠. 그래서 저는 유명한 사람들하고, 요즘 말하는 인플루언서죠. 막 그런 사람들하고 사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 회사 소속이어갖고. 그래서 제가 그 회사 가봤더니 다 돈 받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 막 아닌 척. 그래갖고 제가 뭐 이런 거 써주세요라고 막 뭐 자동차 뭐 경험도 있고 뭐 술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왜냐면 모든 유형 무형의 상품들이 다 돈이니까 저희가 글을 쓰면 사람들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 당시 한 뭐 짧은 글 에세이로 3편 정도 써주면 150만 원 정도 받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그때 월급보다 2배 정도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감을 딱 받고 집에 와서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뭐냐면 파워블로거의 거짓과 진실 뭐 이런 식으로 르포 글을 써갖고 이런 식으로 뒷돈 받고 우리들이 쓰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글에 속지 마시라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탈퇴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걱정했었던 게, 분명히 이런 거짓된 글을 쓰면 누군가 속고 그 피해가 저는 소비자한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업은 좋죠. 왜냐면 광고비 그냥 그 TV에 안 실어도 이런 사람들한테 돈 뭐 몇백씩 정도만 뿌리면 다 글 써주지. 그럼 블로거들은 새로운 일감 생겨 좋지 막 이렇게 했는데,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거니까 분명히 전문성 없이 글 쓰면 누군가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올렸더니 바로 잘려갖고, 그리고 나서 2년 있다 실제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여자 그 주부 파워블로거가 있는데, 저같이 교육 분야 파워블로거들은 돈이 안 됩니다. 주부 파워블로거가 짱입니다. 음식부터 주방용품 하면 뭐 집안 가정까지 아무튼 여자분들이 안 사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부 파워블로거는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님만큼의 그 매출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쓰지 않은 그 위생용품, 아이들 하는 위생용품을 좋다고 했다가 그게 실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었고, 그분이 잠수 탔습니다. 그때 워낙 그분이 영향력 있는 분이라, 그래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이제 그런 걸 취재해보니까 2년 전에 그런 똘끼 어린 글을 쓴 저를 발견하고, 당신이 그런 걸 예견했다면서요. 그래서 인터뷰를 그때 처음 따게 해가고, 제가 그때 제 합법적으로 인터뷰를 따고 인터뷰 25,000원을 제가 그때 받았습니다. 제 파워 블로그 쓰고 첫 수입이었는데 되게 아무튼. 그리고 나서 그때 전자상거래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 글 보면 보시겠지만, 본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이 글을 안 쓰고 그렇게 뒷돈 받아 걸리면 가중처벌이 되게 법이 그때 바뀌었거든요. 저 혼자서는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법 생겼을 때 나름 일조를 그 사회 분위기에 일조를 했었던 거라. 하지만 집은 계속 전세를 살았었죠. 자기 멋에.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웬 이런 흉흉한 모습이냐라고 하는데, 그때 춘천에 있는 뭐 국회의원이 이제 촛불 집회할 때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래요? 그러면 나는 횃불 두고 나가주죠 뭐.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면 그때 쓰고,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언론에도 나가고 한 번씩이라도 더 이렇게 저 사람들이 관심 가지니까, 그래서 약간 퍼포먼스 그런 느낌을 해서 횃불을 옥션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갔었던 거 있습니다. 예, 스티븐 핑거의 지금 다시 계몽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고, 두 책 다 사람의 인류의 사회가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라는 소셜 라이프 측면에서 나름의 좀 기준을 준 책이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마지막에 그 에티튜드인데, 이거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사람은 각자의 그 색깔이나 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책을 통해서 바꾼다는 개념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책은 좀 더 온전한 나를 좀 드러내는, 그러니까 똑같은 명언집을 읽으셔도요,
나는 이 명언이 되게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명언이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는 결이나 보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떻게 가장 사는 게 나다운 것인가를 책을 통해서 자꾸 이제 뜨거워질 때가 있죠. 왠지 이렇게 살고 싶어. 왠지 이런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방향으로 가도 나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하나의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제일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생각이 아닐까. 뭐 미움받을 용기나 이런 책을 보면 사람마다 결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할 때 단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를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 다를 수 있으니까. 다만 내 결은 이래 라고 하는 자기의 결을 잃지 않고 가는데 책이 좀 그런 애티튜드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있는 그대로 나부터 인정하자. 저는 스스로 결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빼고는 사실 부족한 것도 많고요. 그러면서도 부족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바꿔나갈 수 있는 건 이제 바꿔나가자. 이제 아주 작은 시민사회 힘을 보태는 것 뿐이고요. 용기는 여기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들. 그래서 많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그게 시민사회의 발전이든 저 개인의 캐리어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삶의 도전이든 뭔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본다는 거는 결국 내가 있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이럴 때 저는 좀 책이 주는 힘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솝우화의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당나귀 팔러 이제 그 마을로 내려가는 우화를 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아이만 태우고 가면 뭐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노인학대라고. 그럴 듯해. 그래서 아빠만 타고 다니면 뭐요? 아동학대라고. 그런가 둘이 같이 타고 다니면 동물학대라고. 사람들은 다 자기 보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뭐예요? 결국 이게 메고 가다가 강가에 빠져서 그냥 풀렁 다 잃어버리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만 태우고 가도 좋고 본인만 타고 가도 좋아요. 그 나름의 이유는 스스로 가져가야 되지 않냐. 자신만의 철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철학은 자기 스스로만 스스로 온전히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수영 씨 시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느라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시인데 우리가 대부분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소한 피해나 사소한 억울함 같은 거에 분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제가 책을 보면서 느껴진 거는 나보다 되게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나의 분노는 참 얼마나 사소한 것이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 서울에 최근 일인데 참 안타깝게 그 이태원에서 그 사고가 있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어요.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일어나지 않고 왜 자꾸 그 사고잖아 뭐 그냥 놀러 가서 죽으니까 그 죽음 자체를 폄훼하면서 이 본질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저도 뭐 이런 일 뿐이지만 이런 건 좀 기록하고 남겨놓고 나 개인의 SNS에도 올리면서 그냥 내 주변 사람들도 좀 보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냥 좀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마지막 썼던 게 제 딸들이 커서 이 사회를 돌아봤을 때 아빠는 그때 뭐 했어? 라고 할 때 그래도 아빠는 제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뭐 총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것이 만약에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이 그냥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야지 라고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짜 쪽팔릴 것 같아서 이런 말도 제가 좀 좋아하는데 저희 딸들한테 좀 덜 부끄러운 아빠,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아빠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고요. 좀 덜 부끄러운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마지막 멘트인데 강물이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구름은 자신의 빛을 마시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서로를 돕기 위해서 태어났고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이유는 독서는 저를 행복하게 했고 저를 성장시켰고 제가 말한 여러 가지 부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를 갖다가 행복하게 성장시키는 도움이 됐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읽은 책은 우리나라 번역본의 1%도 안 되는 참 미비한 어떤 수준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더 수많은 어떤 좋은 컨텐츠들, 책이란 걸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신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이 강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제가 일방향적으로 드렸던 말씀이고요.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의 그 포스트잇에 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잠깐 질문 내용들 쓰시고 그리고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제가 질문 받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두 번째 세션을 같이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네, 우리 조원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이렇게 딱 한 조, 예를 들면 한 6명에서 10명 안 되시는 이렇게 한 조 사이에 딱 들어가서 계속 다른 분들한테 얘기 원하면서 같이 듣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경험할 수가 아까 그랬지만 저는 아예 독립된 객체로 태어났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못 살아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의 삶과 가치관과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막 이렇게 투영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사실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다가올 때는 한 인생이 다가온다.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살아있는 책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토론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제 직업적인 약간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컨텐츠를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기동형을 못하고 이제 이런 어떤 프로세스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소규모로 이런 그 제가 독서 코칭을 서울에서 한 2년 반 정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모듈화 했었었는데 사실은 독서를 서로 그룹으로 하고 그 정해진 컨텐츠 프로세스에 맞춰서 각자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대화 내용이 균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말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하고 하면 그분 생각을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독침술을 익힌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서로 가지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삶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경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런 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카데미 한 이런 과정들이 배움도 있지만 제가 여기도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방법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독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비유를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고요. 세상에서 저는 그런 거 아까 제가 비유를 드렸는데 세상에서 저한테 제일 힘든 일이 저는 뜨개질 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손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개질인데 어떻게 하면 뜨개질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만약에 저 스스로 얘기했다면 저는 이렇게 명료하게 답을 했을 거예요. 포기한다. 왜냐? 제가 아까 앞쪽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책은 내가 이런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책은 제가 생각할 때 책은 친구라고 했지 내 주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에 종속되어 있는 삶을 저는 꿈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이고 활용할까가 저의 기본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이 뜨개질인데 내가 굳이 뜨개질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이 독서인데 굳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거 지금 제 생각인데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그분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세상에 대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높은 걸 제가 느꼈었어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인사이트, 사람에 대한 관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여행이라는 게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왜 꼭 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됩니까? 난 앉아있는 게 막 몸이 조미 쉬시고 막 돌아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책을 읽는 게 되게 고역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네. 저는 제가 노래 소리를 아까 쉬는 시간에 켜놨다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비슷한 구절을 봤을 때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하나에 심취해 있고 거기에 아주 깊은 경제를 이룬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뭘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동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앉아서 저의 어떤 사고체계나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점을 정립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독서라는 게 저한테 맞는 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아까 이 목적으로 인해서 하는 독서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은 수단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할 때 무슨 얘기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책이 꽤 괜찮은 수단이라고 나한테 느껴지면 그때는 남이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 책을 찾아보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제가 남자 비유 드릴게요. 제가 남자인데 저처럼 찐따예요. 그래갖고 막 여친을 사귀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 순간에 어떻게 썸을 타는 게 막 지혜로운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럴 때 요거와 관련된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썸남 썸녀 잘 타는 법, 매력적인 이성이 되는 법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는 막 그런 얘기를 해주는 애들이 다 허접해. 얘 말대로 했더니 다 실패. 왜? 얘도 찐따야. 살고 보니까 얘도 그렇게 성적이 좋은 애가 아닌데 누가 누구한테 훈수를 두는 거야 지금. 이럴 때 별로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게 인생에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 사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책을 쓴 거는 확실히 거기에 대한 그 깊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내 주변에는 이런 얘기 해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책에는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하네? 야, 이건 내가 모르던 방법인데? 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 성분이, 호감을 느끼고, 그럼 저희 한번 다시 만나볼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책 숨겨놔도 찾아갖고 2장 펼쳐요. 그 다음에 어디, 뭐 입으라고?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왜? 내 욕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나는 무엇을 바라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 삶에 나는 뭐를 결핍을 느끼는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한 전제 작업이라고 보게 돼요. 그러고 그 사람이 연애책을 독파를 하든 나는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등산에 대한 어떤 아주 깊은 이해를 하고 있어서 등산책을 독파하든 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수단이 책일 뿐이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독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일가견인 어떤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거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인문학이나 다른 자기의 전공하고 연결할 때 굉장히 그 접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우리 이 세상의 어떤 많은 일들이 알고 보면 성공의 방정식이나 내가 성취나 행복이나 하는 것들이 되게 비슷한 방정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하나에 이렇게 통달하신 분들은 좀 많이 그 다른 분야로 전이되기를 좀 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무엇을 읽으냐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거에 결핍을 느끼지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드려요. 네, 그리고 아까 이거하고 비슷한 질문이네요. 질문 2개 쓰셨는데 영광에 있는 송이도에 큰 내끼 작은 내끼 해변이 있는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려고 온 건 아니니까 이제 모르겠고요. 네. 저는 이런 데 오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근처 맛집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제일 힘들어요. 나는 여기 처음 왔는데 막 여기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 근처 맛집 뭐냐고. 근데 제가 소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살아있는 독서란, 죽어있는 독서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 정의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추상적인 질문이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독서가 뭐고 제가 생각하는 죽어있는 독서란 뭐냐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 영어로 하면 그 책벌레라는 표현이 실제로도 북웜이에요. 그런데 그 책벌레가 영어로 그 원제로 그렇게 해석을 할 때 그게 좋은 뜻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에 파묻혀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읽는 사람을 책벌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북웜은 책에 파묻혀 있고 다른 것들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좀 약간 이렇게 비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책이란 건 제 인생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제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제가 좋은 가족 관계에서 좋은 아빠가 되고 제가 사회 구성원에서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제 개인적인 일을 좀 더 전문성 있게 해서 좀 더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적 그런 안정을 갖다가 줄 때 그럴 때 책이 저에게 수단이지 저는 책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죽어있는 독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 많이 읽어. 뭐 나는 우리 집에 책 많아. 나는 뭐 좀 알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거나 혹은 좋은 관계에서 가족에서 책 한 100권 읽었어. 혹은 심지어 책도 썼어. 뭐 사랑스러운 가족 만드는 법.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마누라 패. 이게 무슨 책을 쓴 저자로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굉장히 그런 사람이 더 이율배반적이라고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식인들한테 좀 실망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보다 행동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책을 쓸 땐 너무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대필 작가도 쓰고 뭐 포장도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너무 저는 정치인들이나 대화나 담화나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자기가 사유할 수 없는 단어를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모르는 단어 오늘 얘기하면 그 단어를 갖고 평상시 말 써보셨겠어요? 못 써봤겠죠. 내 머릿속에 사유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책 잘 쓰시고 싶으신 분은 다른 건 몰라도 집에 사전은 꼭 있어야 돼요. 내 사유의 체계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갑자기 책 쓰는 얘기로 넘어왔네. 아무튼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딴 데로 새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근본적인 취지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그 행동, 결국 그 행동이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분이 태어나서 책을 정말 거의 안 읽었어요. 예를 초등학교 때 도덕책 같은 거, 예를 들어 그거 한두 권만 읽고도 평생 뭐 예를 들어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뭐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삶의 대부분의 도덕적 가치는 다 유치원에서 가르쳐줘요.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 살면서. 그렇게 저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읽은 책하고 상관없이 그분이 진짜 제대로 독서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책을 쓴 저자의 취지에 가장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읽고 말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거. 훨씬 더 대단한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 독서라는 게 그렇게 의미겠나? 제가 김영수 교수님 모시고 예전에 그 중국에 같이 그 사마천 고향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수님 처음 뵀었을 때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역사란 무엇입니까?부터, 왜냐면 저보다 훨씬 더 나중에 오늘 역사 관련된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저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김영수 교수님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 따위 허접한 사람은 필요 없다. 나 가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아시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교수님께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역사를 통해 인간이 배울 수 있는 점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뭐 컴퓨터 표현으로 하면 리셋돼서 나오잖아요. 얘가 수많은 조상들의 지혜를 전수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얘는 처음부터 다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동안 수많은 저질렀던 오류와 판단, 탐욕, 욕망, 실수, 과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전엔 다 구두로 전수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박물관, 도서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뭐 애가 갑자기 막 물이 올라오고 막 애가 아파요. 내 또 5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이제 무슨 약물 먹여갖고 재우면 돼. 이게 이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책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기록을 통해서 전수돼 왔잖아요. 인간은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인간은 이렇게 권력이 취했을 때 이런 어떤 폭력과 탐욕들이 만연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사실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배우잖아요. 배우면 실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별로 잘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살아있는 독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를 읽으시면 그냥 역사 속의 인물이 그랬대. 야 뭐 사슴을 쏘고 뭐 말이라고 하다니 아유 치사한 새끼 이러지 말고, 지금의 혹시 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진실을 좀 위장하진 않는지, 있는 권력에서 아부하면서 예를 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혹시 이 사회에 접목해 볼 수 있는 게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사실 역사라는 과목이 과거에 죽은 어떤 그런 과목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살아있게 하는 그런 과목이 되는 거겠죠. 제가 너무 많이 털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전문성도 한 1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튼 자, 독서 후 정리 요약 어떻게 하시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읽으면 처음 보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정리 요약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여기에 아까 그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저는 그 넘버링을 할 때 3년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내가 3년 후에 올해 다시 읽었다. 그럼 저는 다시 넘버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책은 그대로인데 그 책을 해석하는 제가 달라져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좋은 책,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영화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책 두세 권 보는 시간에 내가 예전에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됐던 책 다시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원조가 갖고 있는 힘 같은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참 쓸데없는 영화도 많은 것처럼 쓸데없는 책도 제가 경험해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이가 다 가치 있게 배워진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리스펙하고 웬만하면 그 건질거리를 한두 장이라도 저는 얻으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 책 속에 있는 걸 다시 넘버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청소년 시절에 회사 생활은 이렇고 이렇고 하면 아이 뭐 좋은 소리지 뭐 비잘 맞추란 거네 이렇게 읽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다시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내가 배신을 당해보니 이제 왜냐면 그 전에 나의 경험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내 직접적 경험은 언제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심지어 많은 조직의 어떤 수장이 되면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건 전혀 달라진단 말이죠. 최규석 씨의 송곳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직 생활에도 사원일 때 그 조직을 바라보는 풍경과 조직의 그 장으로서, 그 CEO로서 그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쁨을 받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 사람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길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 다시 읽으면 처음 보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뭐 머릿속이 항상 그 강한 내용, 정말 이거 익힐 만한 내용들을 장기 기억 저장 장치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스쩍 읽은 것들은 사실 그렇게 기억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할 때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본 바, 그리고 제가 실험해 본 게 이거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포스코 회사에 다닐 때 다른 걸로는 별로 안 유명했습니다. 뭐 제가 뭐 키도 뭐 고만고만하고 뭐 생긴 것도 고만고만하고 근데 딱 하나 유명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 녀석이 우리 회사에서 책 제일 많이 읽어. 그거는 제가 받았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똑같이 24시간을 쓰고 저도 24시간을 쓰고 저도 회사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언제 읽었냐면 그 당시 저희 그 PC가 부팅이 되게 느린 걸, 그러니까 꼭 막내부터 느린 걸 줘갖고 그 당시 윈도우 XP를 썼는데 너무 느려서 제가 재보니까 6분 30초 걸리더라고요. 바탕화면 뜰 때까지. 그래갖고 제가 그 바탕화면 부팅 될 때만 읽는 책이 따로 있었어요. 이 책은 부팅 될 때만 읽는다. 이 책 따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뭘 잘 안 사 먹었어요. 왜냐면 뭘 사 먹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먹으면 되지 않나? 뭘 먹으려고 고민을 하지? 약간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종류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는 거 아무나 다 잘 먹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구내식당 가면 너무 편해요. 왜냐면 그날 배식을 그날 아주머니가 정해주시잖아요. 이걸 먹으면 돼. 너는 식판에다 이걸 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줄 좀 늦게 가면 길게 서 있잖아요. 그럼 한 5분에서 10분 기다리면서 배식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읽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읽고 뭐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러 가시면 그 오전 하루 반차 쓰셔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밑에 가서 여기 체열하고 여기 시력 검사하고 여기 뭐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음 사람 호명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럼 뭐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할 거 없으니까 책 읽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말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가라고 할 때 진짜 이건 제가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제가 이걸 꼭 권해드리는데 읽은 것 중에 좋은 거는 좋은 구절이든 좋은 책이든 좋은 거는 그날 바로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진짜. 절대,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한테 들은 얘기가 그날 수많은 들은 정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뭐 어디 뭐 광고 들었지, 친구들하고 수다 떨었지 뭐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을 만나서 야,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대. 뭐 한스테인 씨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좋대. 그래? 그 사람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요.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유대인이 말하는 하브루트 학습법에도 연결되는데 내가 말하면서 내가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한번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재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은 아끼면 똥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야, 이거 좋은 거 알았는데 알면 나는 사람들이 이거 알면 어떻게? 괜찮습니다. 그분을 까먹는다니까요. 여러분한테 한 번 들으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복습하셨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책들 제가 말 안 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겁니다. 이걸 오늘 처음 얘기한 건데 저 오늘 여기 내려오면서 탁현민 씨가 썼던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책 있었거든요. 그것도 남도권으로 남이 두고 간 책인데 최근에 책을 내셨네? 한번 봐야지라고 빌려서 봤어요. 너무 책이 좋아. 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의 공식 행사 의전 이런 걸 다 이 사람이 주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의 의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취지로 기획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 다 일의 프로세스 순서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빡세게 일하는 데 중에 하나, 왜냐면 공식 의전 행사는 국가에서 행사하는 게 제일 크잖아요. 뭐 관련 부처도 많고 협의해야 될 것도 많고,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소소한 디테일부터 그 일 좋아하는 원칙적인 상사와 그 밑에서 어떻게든 일 안 해보려는 사람과의 이 충돌, 이런 게 너무 재밌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행사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제가 쓴 책도 아니고, 제가 앞으로 저는 기억이 날 거예요. 왜? 오늘 방금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돌아가면 오늘 저녁에 어땠어 강의? 그러면 뭐 좋은 소리 많이 하던데. 그냥 뭉뚱그려서 뭐 이런저런 햇소리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술이나 먹자. TV에 넷플 재밌는 거 없나? 또 이렇게 흩어 지나갈 수 있어. 나 알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얘기했거든. 나는 오늘 얘기했거든. 이거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시는 게, 여기 클래스에서 이렇게 영광에서 정말 외부 강사, 물론 저는 모셔온 강사 중에서 낮은 클래스 쓸 겁니다. 저는 알아요. 좋은 분들 엄청 많이 오셨을 겁니다. 이 좋은 걸 듣고 그래 들었네, 그리고 가시면 여러분께 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는 행해보시든지 못 행해보면 말이라도 오늘 내 친구들 집합, 내가 오늘부터 예를 들어 뭐 그 전에 뭐 교육 받으신 거 있잖아요. 뭐 내 안에 창조성 일깨우기 내가 해줄게. 일로 와봐. 리더와 함께하는 논어. 너 논어에 대해서 들어왔어? 아유, 니들 리더도 아닌데 내가 함께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강사만큼은 아니어도 거기 있으신 분 중에서 제일 지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시게 되세요.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밥도 한번 사시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건 실제 교육법에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민게하우스의 그 기억곡선에 의하면 한 달 후에 그때 내가 독서법 얘기해 주려고 하는, 모르겠다, 그냥 술이나 먹자. 이제 이렇게 되세요.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 둘째 날부터 지나갈수록 50%로 기억이 급감하기 시작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머릿속에 하드디스크를 탑재해갖고 거기에 정보를 손실률 없이 넣어놓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뇌는 그렇게 하면 용량이 터져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불필요하고 그 가치 있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매일 밤에 여러분이 주무실 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늘 뽑아갖고 오늘 어쨌든 한번 돌려주시는 게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뇌 활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뇌 활용법 얘기도 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건 책이 한두 쪽일 뿐이에요, 정말. 네, 그냥 좋은 책 너무 많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 요약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정리를 개별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이건 도서관에서 글씨가 안 보이시거든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해갖고 몇 년 이게 번호, 넘버링, 이거 제 방법입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 혼자서 엑셀 같은 거, 저는 원래 구글에다가 스프레드시트 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백업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듀얼로 하는데 그러니까 날짜, 책,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 제목, 그리고 저자, 그리고 이제 그 책 속에서 이제 좀 관심 있는 이게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좀 내가 강의를 할 때, 왜냐면 아까 저도 이제 이런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쓰면 좋을 텐데, 뭐 이런 방법을 하면 좋을 텐데, 오늘 우리 가족들하고 이런 얘기할 때 쓰면 좋을 텐데라고 해서 하고 혼자서 이제 별점 주고 이제 이런 것들 합니다. 여기 보면 다 이제 길게 쓴 것도 있고, 이건 박경리 선생님의 그 토지 아시죠? 네, 박경리 선생님 쓴 일본산지 내가 산 거에 있어서 제가 보고 되게 인상 깊어갖고 많이 썼었던 내용이고, 파이낸셜 프리덤, 이거 뭐 재테크 책 같고, 인생 수업, 사회복지 정책, 이거 남이 두고 간 책인데 내가 이런 책을 사회복지학과도 아닌데 왜 읽지 하면서 정리해 봤어요. 그래도 사회복지란 거 이런 또 기본 담론이 있구나. 그래서 수학, 이거 수학 암호 뭐 책도 있었고, 화학 책도 있었고, 채소법, 채소 관련된 책, 스파이더맨 이거 원서 있었고, 그러니까 미술관 기행, 자기만의 빛, 이거 자기만의 빛 정말 좋았어요. 이거 미셸 오바마라고 오바마 부인이 쓴 건데, 예전에 비커밍이라는 책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낸 책인데, 확실히 둘이 그 시카고 쪽에 그 법률자문소에서 같이 일하다 만났잖아요. 이게 글 쓰는 거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샀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식, 정의는 약자의 손을 잡아줄까, 전쟁하는 인간 시리즈, 청소년 교양 시리즈, 이거 기후위기와 관련한 책도 있고, 재테크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다른 분들이 이제 놓고 한 책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재테크 책도 도서관 가면 아 요즘에 부동산인가 보다. 왜냐면 사람들이 부동산 책을 워낙 많이 빌리고 막 경매 막 이런 게 막 확 있을 때고 어떤 때는 뭐 암호화폐 막 이런 게 많을 때도 있고 사람들마다 그때 그 트렌드가 있거든요. 뭐 어떤 때는 주식책이 많을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도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사회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는 거죠. 뭐 조직행동론, 뭐 인생을 건 공부를 시작했다. 보고 계속 적어 놓습니다. 지금 오늘 뭐 하는 내용들은 제가 읽은 책 목록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책 읽는 방법이나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좀 인생을 사는 게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라 독서는 이제 하나의 수단이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내고 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 뭐 이렇게 저희 집 근처에 오시는 분들은 주말에 보고 싶으면 도서관에 오시면 저 같이 앞에서 정리하시면서 네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에 저 이게 집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제 동생도 그렇지만 이제 도서관이거든요. 근처에 도서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내용이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했지만 난독과 이거 있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 1만 권의 책을 읽는 데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다만 1만 시간의 법칙처럼 근 30여 년의 세월을 책을 모셔오는 데 심취했는데 모셔오는 데 심취했다고요? 최근 책과 관련해 새로운 직업들 유형과 방향에 대한 코칭이 궁금한? 최근 책과 관련해 새로운 직업들 유형과 방향이 궁금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두 가지는 앞쪽은 개인의 근황을 아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30년 동안 책을 이렇게 모셔오는데 심취했었다. 그 최근의 근황, 이게 두 가지인데, 제가, 이거 뭐, 이게 근황?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게 좀 도움이 될까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목표를 세우고 나서 딱 생각한 게, 그때는 이제 직장 다녔을 때니까, 월급의 10%는 내가 책을 산다가 저의 이제 딱 정해진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싶은 책을 이제 카트에다가 딱 넣어놔요. 넣어놨다가 월급이 딱 들어오면 바로 이제 그 책부터 결제를 했거든요. 안 그러면 월급님이 로그인했다 바로 로그아웃 해버리고 가버리니까 로그아웃 하시기 전에 이제 빨리 그 책을 해서 10%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월급이 월 한 150에서 한 뭐 180 정도 했으니까 15만 원 정도씩 이제 산 거죠. 근데 그 당시 책이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월마다 책이 한 15권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금방 저는 플래티넘 회원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안 사는지 몰랐죠. 그래서 한 2달 했더니 바로 우수 고객이시라고. 그래서 이게 썼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그 인생에 되게 중요한 법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그 책이 늘어나는 만큼 집이 늘어나는 건 아니구나를 제가 빨리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19평에서 처음 신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서재처럼 이제 책을 짜놓고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간을 책으로 이제 서재를 짜놓으면 그 서재라는 게 굉장히 얄밉게 생겨갖고 책 말고 딴 걸 넣어놓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뭐 화분을 넣어놓을 수도 없고 뭐 TV를 넣어놓을 수도 없고 아무튼 책만 딱 들어가게 만든 게 서재의 그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어쩔 수 없이 사게 되죠. 책급표인데 금방 차잖아요. 서재 뭐 몇 군데 해봤자 털리니까 그다음부터 서 있어야 될 책들이 자꾸 이렇게 눕기 시작하더라고요. 누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이 19평인데 자꾸 13평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좁으니까 이렇게 다녀야 되고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제 아내님이 하도 이제 열이 받으셔갖고 저 책을 다다음번 이사할 때까지 저 책들을 정리를 안 하면 너를 같이 정리를 해버리겠다. 근데 그때 저희 집 책이 한 4,000권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정리당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다다음 건까지 저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같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그런 고민이지 않을까? 많이 모셔놨다고 하셔서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일단은 책이 5줄 이상 낙서가 돼 있으면 알라딘이나 예스이다에서 매입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낙서한 거는 책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너무 좋아서 밑줄을 긋은 것 뿐인데 사실 좋은 책이라서 밑줄 긋는 게 더 많거든요. 밑줄 그 가치가 없는 책들은 밑줄 긋는 시간도 아까워서 펜도 안 끄네요, 사실. 근데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 들어 책 사는 기준이 뭐냐면 이건 내가 손을 대고 싶은데 막 빌린 책이 어쩔 수가 없을 때 막 그 울분에 찰 때 제가 책을 사거든요. 이거는 다시 읽으면서 내가 밑줄 그래라고 할 때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5쪽 넘으면 안 받죠. 도서관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도서관에서 10년 넘은 책은 안 받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줘요. 도서관마다 정책이 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도서관도 여러분의 그 심리를 파악한 거예요. 짬시키려고 하는 거지. 다 알아. 막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지키죠. 그러니까 10년 지났지 막 금 많이 걷지. 그러니까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방법들이 저도 인터넷 보고 나중에 찾아서 확인했는데 디지털 스캐너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이 한 300쪽에서 500쪽 사이면 그거를 하나 스캔하는데 한 3분 정도면 다 스캔해 버려요. PDF 파일로. 엄청나게 빠르게 스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래 그러면 집에 일단 공간도 없애고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PDF 파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이 최고네. 그래서 제가 그걸 샀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통 알파문고 같은 데 있는 거거든요. 일반 집에는 없어요. 이렇게 알파문고 같은 데 있는데 제가 그걸 샀어요. 스캔해야지 딱 봤는데 이게 똑제본이 돼 있잖아요. 보통 이게 빨리 스캔하면 이게 낱장으로 다 돼 있어야 스캔할 텐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잘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제본이 되니까 잘라야지. 그래서 저희 집에 다 또 작두를 제가 샀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집에 한의원 하는 집도 아닌데 작두가 있어요. 그래갖고 작두로 해서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한 2,000권 정도를 잘랐습니다. 스캔 뜨고 스캔자로 싹 따라 하면서 좀 정리하고 먹고 이제 제가 정리 안 당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죠. 그래갖고 어떤 책들은 그래 이건 뭐 PDF로 다시 보지 이렇게 하는 책들 이제 좀 지난 책들 이제 이런 책들은 좀 잘라서 그 대신 뭐 남한테 저거 할 건 없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보면 되는 책들이니까 잘하고 지금도 이제 이건 다시 좀 그어야 되는데 요즘 나온 책인데 이건 사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책들은 이제 같이 뭐 이렇게 또 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방법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평수가 저보다 훨씬 넓게 사시는 분들은 아이고 고생하면 사네. 그냥 옆에 창고 하나 터갖고 그냥 넣으면 되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뭐 제 고민이 크게 뭐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했었고 여기 보니까 최근 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직업을 유형과 방향에 대한 코칭이 궁금한 이렇게 쓰셨는데 이제 요즘 들어 그냥 상반기 얘기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올해 제일 그 트렌드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아마 그 AI 쪽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바둑 이길 때는 뭐 쟤네가 바둑을 잘 두는 것보다 뭐 쟤하고 안 두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이제 일상의 여러 모습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물들을 갖고 우리 앞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것과 관련 새로운 AI 뭐 관련된 유망한 직업과 어떻게 보면 인재를 길러내는 법 이런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만약에 정말 나는 갈급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책이 있거든요. 전 도서관에서 한 2-3권 정도 봤어요. 이제 뭐 많이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트렌드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겠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새로운 직업을 하는 유형과 방향에 대한 코칭이 만약에 AI 쪽과 관련된 그런 걱정이 드신다면 그 책에서는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뭐냐면 얘가 잘하는 거는 너무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너무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봤자 얘는 계속 그 나보다 반복된 학습을 갖고 데이터를 갖고 계속 이거를 갖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근사한 표현에서 최저값을 찾아내는 것은 너무 하지 마시라. 왜냐면 얘가 훨씬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둑도 최저값을 찾는 게임이잖아요. 어디에 수를 둬야 가장 남의 돌을 많이 따먹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게임의 기본 원리죠. 내비게이션도 아무리 길을 잘 아시더라도 예를 들어 복잡한 서울에서 막 교통망이 막 순식간에 바뀌고 사고가 어디서 막 계속 나고 이거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각 GPS끼리 연결해서 데이터 값을 주고받으면서 이 길로는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길을 더 잘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그렇게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더 잘하는 거니까 내비두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냐라고 할 때 저는 그 토머스 프리드먼의 책에서 그 내용을 되게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의학 쪽에서 AI가 써먹을 수 있는 확률이 앞으로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의학 분야에서 분명히 커집니다. 인간이 예를 들어 똑같은 엑스레이 스캔 땐 혹은 MRI 사진을 보고 암을 판별해내는 거는 개인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몇 장을 봐도 하루에 한계가 있어요. 보면 눈 아프고 졸려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AI가 MRI로 스캔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요. 앞으로 AI가 훨씬 잘할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최저값, 그래서 어떤 것이 암일 것이냐라는 것들의 발병 확률을 캐치하는 건 얘가 훨씬 잘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암일 때 AI한테 띠리릭 당신은 몇 프로로 암입니다. 수술할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라고 뜨는 텍스트를 받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의사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부터 이런 안 좋은 예후가 징후가 있으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기술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 가족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한번 잘 방법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의사한테 이 암을 통보받기를 바랄까요? 의사한테요. 저는 인간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최저값을 찾아내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의 효율은 분명히 AI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데, 인간은, 제가 아까 말한 인간은 인간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인간다운 모습이 진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판별은 AI가, 대신에 그것들을 정말 이 사람이 감정 상하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텍스트로 시리야, 내가 오늘 너무 우울해. 그러면 주인님이 우울하시니까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 우울하네요. 즐거운 노래, 분위기 바꾼 노래 틀어드릴까 할 때 이 시리가 정말 우울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거기 알고리즘에 맞춰서 이런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겠지라는 최저값을 찾아서 던져주는 거예요. 너는 감정이 없잖아. 근데 네가 우울한 척하기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돼야죠. 얘가 감정이 없다라고 인지하면 그 존재가 표현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실성을 느끼지 못한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분석한다. 그러니까 AI는 눈물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눈물은 예를 들어 뭐 수분 99%에 나트륨 1%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진다는 느낌, 이별한다는 그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고유한 어떤 그런 능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을 때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직업군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왜? 그건 아직 얘가 잘 못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그런 책을 들면서 좀 들었습니다. 네. 아까 독서 속도, 이거 독서 속도도 아까 뭐 책 읽는 이런 방법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오늘 독서 질문이 많네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속독법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빨리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은데 저한테 맞는 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슨 포토 리딩 해갖고 뭐 왼쪽을 찍고 오른쪽을 찍으래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넘겨서 책을 넘긴 다음에 왼쪽을 또 찍고 오른쪽을 찍으래요. 그래서 제가 찍어봤거든요. 머릿속으로 뇌를 찍듯이 이렇게 기억하래요. 찍었어요. 문제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까 그 전에 찍었던 게 사라지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독서법 같은 거더라고요. 그 안구 훈련 뭐 하는데 눈 겁나게 아프고 저는 아무튼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거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떻게 읽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래도 대략으로 한 것이 읽고 왔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제 그 스키마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게 배경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영수 교수님이 역사에 관련된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중국과 관련된 역사에 잘하면 교수님 책 읽는 속도가 빠를까요? 제가 책 읽는 속도가 빠를까요? 교수님이 훨씬 빠릅니다. 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85%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생각만, 그럼 내가 모르는 내용은 뭘 써놓은 거야? 이것만 찾으면 돼요. 나머지는 아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썼던 책들에 관련된 거는 저도 책을 쓰려면 그 분야 책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뭐 시간 관리나 책 읽는 방법이나 이런 책들은 저도 웬만하면 그래도 100권 단위로 읽어봤지 않겠습니까? 저도 책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독서법이 나와도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다 알던 내용 또 썼고 뭐 이런 사례가 있네? 이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은 한 10에서 1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으면 한 10분, 15분밖에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철학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철학책을 처음 접한다. 그러면 아무리 입문서를 읽어도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걸린다. 책 한 권에. 저도. 왜? 아까 말했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때려넣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깃을 다지는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마다 각자의 그 속도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다만 책이 좀 빨라지는 거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게 훨씬 더 좀 빠른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조직생활 해보신 분이 조직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책 읽는 거하고 유치원생이 조직생활 어떻게 잘할까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벌써 와닿고 이미 실사례로 적용하시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질문인가요? 저한테?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살겠습니다. 뭐지?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한테 좋아하는 구절인데, 저는 이제 뭐 페이스북인가 트위터인가 제가 거기에 제 어떻게 보면 인생 그 글귀로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비틀거리지만 깨어있기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저를 보면서 얻은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딱 마음을 먹고 아침에 상사를 만나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는 나를 보잖아요.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살을 빼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오늘 보이는 이 치킨을 어쩔 것이냐 라고 할 때 분명히 저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람은 그냥 그런 존재다. 나도 역시 그런 존재인 만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렇게 못한 거에 너무 돌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나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면 나 역시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오류를 반복하는 만큼 저 사람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덜 괴로워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수용성을 주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깨어있기. 내가 이렇게 비틀거렸구나는 최소한 알기. 내가 이런 실수를 또 했구나는 알기. 왜? 내가 그렇게 나를 인지하면 그 다음번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제가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아까 책 고른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이어리를 이제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전 다이어리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정리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렇게 살아야지 할 때. 그러면 그 전 주에 어떻게 내가 살려고 했는지의 계획표를 봐요. 그러면서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네 라고 하는 나를 보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걸 비교해 봄으로써 또 깨어있을 수 있는 거잖아. 아, 맞아. 못했지만 해야지. 했지만 이번에 뭐 운동을 이만큼 못했지만 이만큼 더 해봐야지. 내가 나 아내한테 이런 실수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이런 말로 한번 시작해봐야지 라고 하는 거를 깨어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항상 나한테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번 주에 못했다고 가젤처럼 사자한테 잡아먹혀서 다음 주에 끝나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실수해도 또 다음 주라는 인생이 있는 굉장히 사실은 최상의 종으로서 되게 감사한 종이거든요. 제가 가젤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맨날 실수하는 저는 아마 태어나서 하면 2년도 못 남기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실수하고 비틀거리는 것들을 되게 감사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게 활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반복해서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셔서 강의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밤 9시가 됐는데 돌아가실 평안하게 귀가하시고 또 이런 작은 저희 도움들이 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래도 작은 좀 자극이나마 또 좋은 책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외에 너무 좋은 얘기들은 도서관에 있으니까 거기서 더 좋은 지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